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내부의 구조적으로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경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소비 수요를 어디선가 못 찾아내면 이 경제 구조는 당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당연히 이걸 이 부족한 소비분을 메꿔 넣는 방안을 계속 고심을 했고 이제 많은 수단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거 몇 가지만 보면 일시적인 수단들은 몇 가지가 우리 잘 알려졌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임시휴일, 현금 쿠폰, 재난지원금 저도 받았거든요. 25만 원. 제가 연금소득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받았습니다. 이자율이나.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가게가 이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안 써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아예 때려주기도 없는 걸. 때려주기도 없는 거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신용이라고 그래요. 신용. 자본주의가 사실은 여기에 기댈 수는 없고 여기에 기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드기게 나면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아예 없으니까요. 아예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이 제도가 자본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자본주의가 이것 때문에 부족한 소비를 계속 메꿔가면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산을 했을 때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중에서 이 부분만큼이 소비에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 모자라는 부분을 신용으로 이제 메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용이란 게 뭘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It's not real.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요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이 되는 시장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재테크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둘 다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생긴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29년의 공항, 57년의 공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널리 확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가상화폐에 혹시 투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없는 데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는 이런 게 어떻게 하다 생겼을까? 이런 그 가짜가. 물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필요해서 만든 것이긴 한데 안에 이걸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신용은 자본주의에서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 자본주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초창기에는 맨체스터에 있는 생산자와 잉글랜드에 있는 소비자 정도 되었죠. 그때도 물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차로 옮기거나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기차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는 좀 가깝죠. 문제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시장은 인도의 면시장입니다. 인도의 면시장. 여러분 산업혁명의 주력은 면직산업이고요. 면직은 모직에 비해서 수백 배의 생산량과 수백 배의 소비량을 확보하고 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원면을 어디에서 수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계에서 면화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인도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도 사람들은 전부 면제품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인구가 고작해서 한 4천만 좀 넘었을까 그랬는데 인도 인구는 1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그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자는 영국에 이제 인도에는 그래서 나온 김에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인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면직 산업이 존재했었고 가장 값싸게 제일 품질이 좋은 면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인도였습니다. 그 시장에 맨체스터에 영국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인도의 면공업을 전부 파괴해서 인도의 면 생산 공장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옷은 면직 옷을 계속해서 입는 거니까 인도 사람들이 옷을 입을
면제품이 없어진 거죠. 그걸 맨체스터가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 산업혁명이 영국을 그리고 유럽을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만들었고 그게 제국주의로 오늘날 이런 자본주의를 이제 만든 거죠. 바로 그때 맨체스터에서 생산된 면제품은 이제 인도의 칼코타에 있는 그 면직 상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자본주의는 교환이 경제의 핵심 원리인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주면 그 대가로 뭘 주는 겁니다. 주면 즉시 그 대가로 내가 받아야 돼요. 만일에 줬는데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대장동 사건 그런 겁니다. 이게 준 놈은 있는데 받은 놈은 없는 뇌물이거나 강탈이거나 뭐 어쨌든 그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줬으면 100원을 줬으면 반드시 100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환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에서 생산된 면제품을 인도에 팔았는데 인도의 면제품 상인, 그 당시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영국 맨체스터 항구에서 출발한 면제품이 인도까지 도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도 없었고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거쳐야 되는데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는 영국에서 출발을 하면 인도까지 전속력으로 달려도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석 달. 그러니 석 달 뒤에 물건을 받는데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대금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는 기간 동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찾아낸 것이 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어음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간단한 원리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보냈어요. 물건을 보냈다는 증거는 물건을 운송하는 업자가 발행을 해줍니다. 선하증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하증권을 흔들면서 내가 보냈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알았어. 돈은? 그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받으면 줄게. 받아야 주죠. 이 사람은. 그게 석 달이란 말입니다. 석 달. 그러니까 그 선하증권을 통해서 매개되는 어음이 뭐냐 하면 석 달 뒤에 그 사람이 물건을 받으면 내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석 달 뒤에 지불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죠. 그 약속을 받은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내한테 물건을 나중에 받고 돈을 지불할 그 사람이 약속한 은행, 대개 우리가 BL이라고 부르는 신용장을 개설해놓은 은행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물건을 보냈다는 증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석 달 뒤에 저 사람이 이 돈을 자기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 사람에게 지불한다는 그 증서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아직 받을 수가 없는데 돈은 지불이 안 됐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없는데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미래에 있을 지불을 지금 현재로 끌어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줄 지불을 지금 현재로 끌어다 오는 겁니다. 시간대를 쫙 끌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용이거든요. 그러면 화폐는 없는데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부족한데 미래의 소비 능력을 끌어오면 그걸 벌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이제 발생하는 신용거래의 핵심이죠. 그런데 신용은 가치 창출이 없는 수요의 발생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긴 하죠. 문제는 이렇게 물건이 팔리면 자본가는 처음에 생산을 했을 때 잉여가치만큼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만큼 통상 우리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자본의 수익만큼 더 많은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서 뺏었어요. 그러면 요 더 많은 노동시간은 자본가가 아주 극히 일부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투자를 할 거거든요. 이 물건이 안 팔리면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소비의 불일치가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물건이 팔린 거예요. 팔리니까 이 사람은 얼씨구나. 물건이 잘 팔리겠군. 더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신용은 더 커지죠. 그러면 더 많이 팔립니다. 더 많이 팔리면 더 많이 생산을 하죠.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다 팔리면 자본가들 어떻게 합니까? 사업 규모를 확장을 하죠. 100원을 팔았는데 다 팔리면 120을 생산을 하고 120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다 팔리면 140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각 기업은 성장률 목표, 매출 이익, 증가율 목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신용이 따라서 커져야 됩니다. 신용이. 그런데 신용이 커질 수 있어요. 나중에 미래에 지불이 될 거니까.
그런데 무한히 커질 수 있을까요? 영원히?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국가에서 정해진 또는 시장 관리, 이 시장의 거래 관행상 정해진 일정한 기간 이상은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는 매일 물건이 팔리지만 그 물건을 판 다음에 그 물건을 생산한 사람에게 매일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백화점에서는 대개 한 달에 한 번만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결제를 계속 미룰 수 있을까요? 못 미룹니다. 생산자가 결국은 돈을 더 이상 안 주면 자기가 돈을 달리 조달할 수가 없어 생산이 중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물건, 생산 물품의 생산 주기에 따라서 또는 유통의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지불기한은 늘릴 수는 있으나 무한히 늘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무한히 늘리지 못하는 바로 그 시점을 우리가 보통 지불기한이라고 합니다. 터민이라고. 그러면 딱 지불기한이 오면 이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불기한이 되었는데 돈은 어디 있을까요? 벌써 한두 달 전에 내가 닦아서 버린 겁니다. 내가 없죠. 그래서 드디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미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요게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선이에요. 딱 요까지만 생산을 하고 요까지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는 요만큼 생산을 했어요. 요만큼 소비가 모자라잖아요. 이 모자라는 것을 미래에 끌어온 겁니다. 미래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구덩이를 판 거예요. 이렇게.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로 흙을 메꾼 거예요. 계속 메꿨는데 결국 더 이상 메꿀 수 없는 기한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파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올라간 게 더 이상 파올 수 없어지게 되면 지가 생산한 것만큼 더 이상 신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 물론 그때도 신용이 조달이 되긴 돼요. 일부씩은. 그런데 이미 앞서 지불기한이 도래한 것들은 갚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퍼올 수 있는 양이 점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호황일 때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집값이 뛸까요? 안 뛸까요? 지난달에도 뛰었고 그 전달에도 뛰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달 뒤에는 집값이 안 뛴다고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시를 가지고 있는 눈이 정상적인 지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바보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스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차를 쭉 운전을 쭉 하면 시속 올립니다. 자, 10km, 20km, 30km, 40km 쫙쫙. 시속 60km로 쭉 달리는 차가 앞에 뭐지 사람이 나타나서 밟으면 섭니까? 미끄러지죠. 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달리던 힘에 의해서 내가 멈춰도 더 달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호황일 때는요. 물건이 계속 팔릴 것 같아요. 실제로 계속 팔리고. 여러분들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이제 30년 좀 더 됐구나. 35년 전에 제가 농협중앙회 조사부에 있었습니다. 여기 서대문. 조사부는 이제 은행 치고는 참 조용한 곳이에요. 대부분 다 창을 보고 그냥 이렇게 자기 글만 쓰는 이제. 그런데 거기는 좀 조용하고 한적하니까 그 이제 위에 글은 누가 쓰느냐면 대리들이 다 쓰거든요. 전 대리였습니다. 그래서 쎄빠지게 글을 쓰는 대리였는데 그 조사부 안에는 글을 안 쓰는 직원도 있었고 직원 밑에는 사환도 있었습니다. 사환. 그 당시에는 야간 이제 여상을 다니는 여자 사환애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잡일을 좀 도와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한 몇 명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총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도와주고, 일은 대리들이 다 하고, 그 대리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을 감수를 보는 사람이 위에 과장과 차장과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들이 글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 할 일이 없어요. 그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지, 과장하고 차장하고 전부. 그래서 보통은 그 차장실은 뒤에 칸막이를 좀 해놨기 때문에 대리들이 막 업무 시간에 일하고 있으면 과장들은 그 뒤에 칸막이에 가가지고 바둑을 두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봉급은 저보다 많이 받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심심하죠.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이, 그 사람 우리 대학 선배였어요. 앞에 한신증권 지점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점장이, 여러분 증권회사 지점장은 주식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원래는 고객 유치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고객을 유치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서 도망을 갑니다. 하도 고객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점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조사부 놀러 와가지고 앉아서 맨날 강대리 잘 있었어? 그러고 뭐 2차장 뭐 이러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식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때. 이게 이제 그때 어디였냐면, 여러분 1986년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190 정도 됐었습니다. 190 종합주가지수가. 그런데 1988년 12월 달,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되죠. 2년 남짓 되는 그 기간에 1987년 12월 달에 주가지수가 얼마까지 뛰었느냐 하면 1100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A라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보니까 10원짜리인데 12원이 돼 있어요. 올랐네. 또 한 일주일쯤 지나고 14원이 됐어요. 또 올랐어. 16원이 또 올랐어. 여러분 이거를 1년 동안 계속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알이 위로 올라가 있죠. 밑으로는 아예 떨어지질 않으니까 위만 보는 거지 전부. 얼마나 올랐는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신문에서 어떻게 알렸느냐 하면, 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보통 이제 논에서 혼자서 농사를 짓기 외롭기도 하고 뭐 그리 심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농민이 틀어놓은 라디오가 뭐냐면 증권 라디오입니다. 증권 라디오. 농민이 이걸 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자기 거 시세를. 그래 오르면 그럼 중단하고 가서 자세히 듣는 겁니다. 이게 전 농민이, 제가 농협에 있었으니까요, 전 농민의 증권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난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오를 거라고 보면, 내가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을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식이 오를 거라고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집값이 지금 집값은 사면 분명히 오르기 때문에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집을 사놓으면 돈이 남을 거라고 보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가수요라고 그래요. 가수요. 자, 호황 때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쭉 계속 오르거든요. 계속. 그러는데 탁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죠. 벼락열차가 드디어 고점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왔지만 이 낙하가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덩이를 파놨거든요. 다 닦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도 무한히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지불기한이 제일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서 그것은 지불기한 도래에 대한, 말하자면 지불상환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구덩이는 거기서부터 조금 깊이가 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경기변동입니다. 이 올라가는 국면을 호황이라고 그러고, 탁 고점에서 꺾이는 것을 공황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공황을 보통 경기의 최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황은 경기가 최고로 좋은 지점입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지점, 그렇지만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지점, 딱 그게 공황이에요. 그때부터 탁 꺾여가지고 불황, 침체, 회복,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요 공황에서 다음 공황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경기 순환의 한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 공황에서 요 파동을 만들어내는 이 말하자면 메커니즘, 그게 바로 요 구덩이입니다. 신용이라. 이게 없으면 이게 안 생기는 거죠. 밑에 퍼지 않으면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중국에 왜 가보시면 베이징에 가면 우리가 다 보러 가는 데가 자금성이잖아요. 자금성. 자금성 뒤에 가면 산이 있어요. 산이. 왜 산이 있느냐? 자금성에 중간에 연못을 만들었거든요. 평지인데 연못을 만들려고 그러면 땅을 파야죠. 그래서 땅을 팠기 때문에 산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자, 요 신용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모든 불안정, 그리고 이 신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한다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은 실제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더욱더 키웁니다. 이놈이. 앞서 5시간어치만큼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 것을 신용이 거기에 5시간어치가 들어가게 되면 불일치는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누적된 불일치가 못 견디고 텅 터지게 되면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결국은 지불기한에서 반드시 미래는 현실로 도래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짤막하게 덧붙이면 모든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할 때는 집을 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이 하면 돈 번다 할 때는 절대 주식 사면 안 돼요. 딱 반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정확하게 맞물려 있고 둘 다 불로소득이거든요. 불로소득은 서로 이 시장이 저 시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 주식시장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화랑일 때 화랑이 아닌 쪽으로 옮겨 타는 것은 좋은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큰 돈을 버는 대박으로까지는 못 가겠지만 적어도 위험은 피할 수가 있고 웬만한 평균보다는 높은 수익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뛰고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연끌을 하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많이 퍼다 썼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 부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부채를 계속 지금 돌파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곧 이제 꺼지는 그 시점이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부동산은 금융하고 똑같은 것이어서 이게 이제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는 아마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좀 어려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지금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는 막스 경제학은 노동자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노동자 경제학 말고 자본가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부터 경제학을 설명을 하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공급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만큼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급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을 하는 사람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사람은 수요자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적게 지불함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거든요. 요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야 시장이 작동하는 겁니다. 생산량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줄이고 할 수 있어야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이 작동을 해서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공급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확대할 수 없으면 대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쌀이 부족하면 밀이 부족하면 뭐 옥수수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그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는 그래서 시장의 원리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토지는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하느냐 하면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었고 이 리카르도의 이 지대 이론이 이제 막스가 보기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막스가 자본 3권이라는 곳에서 설명을 상당히 장황하게 길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더더구나 이제 그런데 그 지대를 막스가 쓰고 나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이 문제를 쓰고 나서 이걸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 정교하게 따듬어 써야 되는데 막스는 이걸 다룬 책 그게 자본 3권인데 이 자본 3권은 원고를 한 번 쓰고 나서는 손을 못 봤습니다. 이제 막스가 자본 1권, 2권, 3권, 4권을 썼는데 4권은 일찌감치 써놓은 것이고 1, 2, 3권을 쓰는 도중에 1권을 제일 먼저 쓰고 나서 2권을 쓰는데 2권을 쓰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3권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머리 떠오른 단상만 쭉 적어 놓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이 굉장히 불완전한 책이라서 안에 내용이 이제 좀 부족한데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들겠죠. 개발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물도 뭐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원가를 들였어요. 원가를 100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토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를 개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죠. 신도시 개발. 그죠? 3기 신도시.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불편한 곳입니다. 그렇죠?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심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지니까 기존에 있던 도심은 원가가 원래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수준에서 적정한 원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자기보다 경쟁력이 없는 토지가 개발이 되면 이놈이 그놈과의 원가 차이만큼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요만큼이 요거를 이제 막스가 초과 이윤이라고 그래서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을 서울 시내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 1기인가? 일산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은 광화문이에요. 집에서 직장에 내가 갈 때는 걸어가거나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한 10분에서 15분. 일산은 타고 오는데 30분 이상 내지는 1시간이 걸립니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원가가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그 전에 원가가 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만큼의 차비가 남아도 남고 멋이 남아도 남는 겁니다.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해요. 이게 지대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만 가지고 금방 설명을 하면 알겠습니까? 서울 원도심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초과 이익이 없었습니다. 강남에 살던 사람은 초과 이익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남 옆에 분당이 개발이 되자 분당보다 강남이 훨씬 더 인프라도 잘 갖춰 있고 원가가 적게 드는 곳이거든요. 분당이 생겼기 때문에 분당하고 자기 사이의 격차만큼의 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강북이 아니라 강남에다가 인프라를 집중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강남은 강북에 비해서도 점점점 비용이 적게 드는 토지로 바뀐 거예요. 강북과의 차이만큼의 토과이윤이 발생을 했고 분당만큼의 초과이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판교를 또 개발을 했네. 그러니까 판교는 분당보다 좀 더 못한 데입니다. 그래서 판교가 분당보다 못하게 되니까 판교가 새로 생기면서 강남은 더 많은 초과이익을 얻게 되었고 분당은 판교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초과이윤이 없었는데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분당에도 초과이윤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디어 어디까지 갔느냐. 그게 제가 용인에 살잖아요. 용인. 이상해요. 그 옛날에 제가 농협조사부 있을 때 공직재산 공개를 하면 그 당시에는 거기 허허벌판입니다. 용인은 전부. 그 허허벌판에 재산 공개만 하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가운데에 용인 수지의 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용인 수지는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강남 밑에서는 제일 비싼 땅이 되었어요. 서울 땅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가 보면 3기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강남 땅이 제일 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보다 조금 못했던 땅이 또 조금 더 오를 거고 더 못했던 땅이 조금 오를 거예요. 강남이 제일 많이 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다른 규제가 특별히 없다 그러면 부동산 수익의 발생은 어디에서 제일 크게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제일 비싼 곳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그러면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죠.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차익을 개인이 못 갖게 하면 되는 거죠. 개인이. 그래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공개념, 토지의 사회화밖에 없어요. 모든 주택과
모든 토지를 사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사회가 자원 배분을 하는 주도권을 쥐게 되고, 민간이 거기에서 차익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수익은 모두 공공이 흡수하는 방법. 딱 이 한 가지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자본주의 초기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공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를린 같은 게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정부가 강제로 거기에 개입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베를린 시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용이 이 불일치를 더욱더 키워서 공황을 결국은 가져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사실 경제학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막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했던 바로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둘러싸고 벌린 이 이론적인 투쟁은 결국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고, 이 부르주아 경제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요걸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2권과 3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2권은 막스가 안에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자본가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전부 그 근거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과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막스가 요 2권을 쓰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4권을 쓰게 됩니다. 4권이 이제 잉여가치 학설사, 잉여가치론이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론의 역사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잠깐 보면 이건 이제 케인즈를 제가 특별히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처음으로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케인즈였고, 그래서 케인즈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케인즈가 이걸 인정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 눈에 드러난 것으로는 뭘로 드러나느냐 하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케인즈 이론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정책화했고, 그때부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 모두가 미국을 따라서 케인즈주의 방식으로 경제제도가 작동이 쭉 됐어요.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1945년 이후에 대체로 1980년에 신자유주의가 대체할 때까지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여 나온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주의가 그 핵심 원리였기 때문에 그 뒤에 케인즈주의 대신에 신자유주의가 오고 신자유주의가 2008년에 공황을 만들어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부르주아 경제학 안에서 케인즈주의로 도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옛날에 그거는 잘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진보적인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면 다 케인즈주의자들입니다. 장하준 선생,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캠브리지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김상조 선생, 정책시장으로 들어갔다가 그만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처음으로 입안을 했던 홍장표 선생, 다 케인지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비교적 진보적인 어쨌든 진보적인 성격을 이제 가진 경제학자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소속이 되어 있던 막스주의 경제학 학회, 사회경제학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이 거의 다 모여 있어서 사회경제학회는 처음에 막스 경제학자들로만 시작을 했는데 케인즈주의자들이 여기에 대거 들어와서 케인즈주의와 막스주의가 지금 동거하는 학회가 되었는데, 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이제 입안자들은 다 고학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저하고 같이 학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죠. 전부 케인즈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케인즈주의는 막스 경제학과 완전히 다른 경제학입니다. 완전히.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그것이 과거 우리가 좀 최근에 겪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대척점에 있는 경제학이긴 하지만, 케인즈가 케인즈 혁명을 통해서 자기가 자본주의 경제를 구출하려고 했을 때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드디어 부르주아 경제학이 29년 공황을 겪고 나서는 대안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일한 대안은 이미 1917년에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던 러시아였습니다. 소련. 그래서 영국의 학생들이 경제학 강의를 안 듣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부르주아 경제학 강의를 안 듣고 전부 막스 경제학이 미쳐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걸 케인스가, 원래 케인스는 학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 관료예요, 관료. 이 사람이 그걸 자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경제학을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스의 그 망상으로부터 우리 영국 경제학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는 이 경제학을 라고 해서 그 책이 1937년에 이제 고용, 화폐 및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 이래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제 바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인즈의 발상은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신용 부분 있죠, 신용. 요 신용 부분. 요 신용을 민간이 하도록 내버려뒀더니 29년 공황이 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을 정부가 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케인즈의 발상이었고, 케인즈는 정부가 이걸 신용을 대주면 아까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면 생산을 중단해야 될 그 기업이 정부가 돈을 공급한 바람에 수요가 발생을 해서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물건을 팔게 되면 기업도 돈을 벌게 되고 그 기업에 있던 노동자도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노동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기업에게는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정부는 자기가 그 기업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때문에 멈출 걸 돈을 줘가지고 계속 돌리게 되면 나중에 세금으로, 더 많은 세금으로 그걸 회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케인즈의 발상이었어요. 그게 1937년에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채택이 되었고, 여러분 1937년은 바로 직후에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는 이제 전쟁이 발발합니다. 40년부터.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케인즈 정책을 받아들이자마자 케인즈가 얘기했던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처하게 되었고, 그 좋은 조건은 소비를 계속 파괴해 나가는 전쟁이라는 큰 이 조건과 맞아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케인즈의 정부가 돈을 대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해서 경제를 살려서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덮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전쟁 이후까지 계속해서 작동을 해서 약 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작동을 했던 겁니다. 요거는 원래 경제학이 이름이 원래 경제학 이름이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경제학은 여러분 이코노믹스를 알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경제학은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이름이에요. 이코노믹스라는 이름은 1890년에 영국의 마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옛날 경제학 이름인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많이 쓰고, 특히 이제 막스 경제학은 요 경제학하고 체계가 좀 달라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 경제학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스 경제학도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이제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요거를 정치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요걸 경제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것도 원래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예? 그래서 이제 용어가 헷갈리게 있어서 이제 그래 된 것이고, 요 케인즈주의는 잘 작동을 했습니다. 케인즈주의의 작동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케인즈주의는 1937년에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그 당시 요 미국 정부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였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글래스-스티글법이라고 하는 자본시장법입니다. 요게 통상 금산분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작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영화 보면 가끔 나와요. 미국 영화, 뭐 유럽 영화도 이제 뭐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노동자들은 원래 자본가에게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을 빼앗길 때 아주 적은 임금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내구성 소비재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살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당연히 모든 노동자들은 다 세입자들이었고
이 세를 들어 사는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은 옷이 없었어요. 옷이 대부분 다 세 벌 정도 있었는데 세 벌. 그 세 벌이 어떤 거냐면 봄하고 가을을 같이 입을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름 하나, 겨울 하나. 옷이 세 벌밖에 없으니까 집에 옷장이 필요했겠어요? 없죠. 제가 어릴 때 우리도 그랬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집에 옷장 같은 게 잘 없었거든요. 옷장 있는 집이 잘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이제 좀 저보다 젊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 집에 가면 방에 들어가면 옷장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나무를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횃대뽀라 그런다. 횃대뽀. 거기에다 옷을 더 끄는 거예요. 보기 좀 흉하면 앞에다가 천으로 가렸습니다. 천으로. 옷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가재도구는 제대로 있었고 다른 것도 당연히 없죠. 옷 넣을 데도 없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이사를 가면 세입자들이 다 이제 끊임없이 새방을 옮겨 다닙니다. 이사를 가면 옷 세 벌 넣은 거하고 밥그릇하고 숟가락 몇 개. 그래서 조그마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는 겁니다. 이사 가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이사 가면. 여러분들 댁에서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 포장이 있어야 돼요. 4.5톤 큰 차가 옵니다. 이게 케인즈주의 때 만들어진 거예요. 노동자들은 원래는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케인즈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케인즈주의가 대량 수요를 창출해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막대한 가재도구와 막대한 수요 능력을 부여를 해서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케인스 경제학이 진보적인 경제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 내용은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소비를 정부가 신용으로 진작시켜서 요 간격을 좀 줄여준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막스 경제학은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본 것이냐면 소비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과잉,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막스 경제학은 소비를 늘려서 간격을 맺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줄여서 간격을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줄어드는 생산만큼이 노동시간의 단축이고 그 노동시간의 단축은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스주의의 해법은, 공황에 대한 해법은 노동 해방에 있는 겁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그게 케인즈주의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생산이 원인이고 소비가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 케인스 경제학은 결과를 자꾸만 손을 봐가지고 응급땜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인데 반해서 막스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료하는 이제 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를 손을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케인스 경제학은 근본 원인을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970년에 이제 생명이 다해가지고 목숨이 다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에 후퇴를 했고, 요 케인즈주의가 이제 후퇴를 할 때 요 사람들을 요 케인즈주의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꿰차게 된 게 금융자본가들입니다. 정부가 하던 신용 기능을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리통화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 신용이 그걸 전부 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없어지게 된 이제 그런 방식의 경제제도로 바뀌었는데 그게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다시 심화시켜서 2008년에 이제 공황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요 전체의 그 자본주의에서 공황을 발생시키는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의 요 구조적인 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자본주의에는 시중에 이제 화폐가 풀려 있는 것들을 끌어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기관이라고 부르죠. 요 금융기관은 화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산업자본가에게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 놈은 대부를 하기 위한 자본이기 때문에 대부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부자본,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은행, 그 다음에 은행권, 그리고 금융시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통칭해서 전부 대부자본입니다. 그 대부자본이 산업자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죠. 신용으로 빌려주면 산업자본은 그걸 가지고 노동자를 고용을 하죠.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 노동자는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을 제공을 해줘서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잉여가치를 산업자본가가 이익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산업자본가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에 이 잉여가치 가운데 일부를 대부자본에게 이자로 돌려줍니다. 나머지는 지 거예요. 그래서 잉여가치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대부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자와 산업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으로 갖는 것, 이걸 기업가 수익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진 거예요. 그리고 대부자본은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그 자기 돈을 빌려준 거 아니거든요. 대부자본도 시중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소액도 있고 이제 큰 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결제화표, 이 사람이 예치한 예치금을 도로 돌려주는 이런 구조로 쭉 돼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돈이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다수고 이 사람은 소수예요. 이 소수인 대부자본이 산업자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겠어요? 빌려 쓰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는 이놈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임금을 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당연히 이놈이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 역학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부자본이 제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이 그리고 임노동자는 제일 힘이 약한 내무실에서 일렬로 쭉 서게 되면 선임병장, 상병 제일 밑에 누가 있습니까? 쫄병이 있는 거죠. 쫄병도 없으면 제일 밑에 깡아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임노동자는 자기가 갑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유일한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자본주의 구조예요. 이 자본주의 구조를 가만히 그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요 놈이 제일 큰 소리를 치죠. 요 놈이 제일 큰 소리를 쳐서 만들어낸 것이 1929년 공황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큰 소리를 못 치도록 요걸 막은 거예요. 케인스주의가. 그리고 요 놈에게 큰 소리를 못 치도록 요걸 막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아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 있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하는 거. 이게 케인스주의가 없었으면 아직도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케인스주의가 이걸 정적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통상 우리가 말하는 뉴딜이라고 부르는 인더스트리얼 리커버리 액트라고 그러거든요. 산업부흥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와그너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 안에 한 일부 와그너법이라는 걸 만들어져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를 통타서 노동조합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산업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불균등 관계가 약간 교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산업자본과 대부자본 사이에 요 돈을 빌려주는 금융시장도 정부가 요걸 장악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놈이 산업자본에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걸 막아주던 정부은행, 그거를 시중은행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에는 그게 4개가 있었어요. 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한 개가 뭐였지? 4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은행입니다. 정부은행. 그런데 정부가 이걸 막아가지고 균형을 좀 갖추고 있다가 정부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는 요 틀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자본주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원래의 모습. 대부자본이 제일 큰 소리를 치고 산업자본이 그다음 임노동자가 제일 별 볼 일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예. 공황이 발발하는데 메커니즘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이 점점점 팽창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황이 되어서 물건이 잘 팔리면은 더 많은 이제 돈을 빌려 쓰게 될 것이니까 신용이 점점점 팽창을 해서 생산이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생산이 무한히 확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무한히 확대가 될 수 없느냐 하면 생산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 생산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잔돈을 가지고는 시작을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 같은 거죠. 여러분 자동차 산업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깡통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부산에서 신진자동차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점점 규모가 커져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진입자가 르노 삼성인데 르노 삼성이 승용차 산업에 진출할 당시에 초기 투자가 4조 6천억입니다. 그 정도 돈이 없으면 아예 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신이.
그러면은 나머지 나도 돈 좀 있는데 얼마 100억 그건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 노는 돈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생산을 늘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돈도 남아 돌게 되고 그 남아 도는 돈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투자가 되면 고용이 되어야 될 노동자들도 점점점 남아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의 내적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실업자도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없고 당연히 좋은 이제 직장이 말하자면 없는 거죠. 직장이 없는 이유는 자본가가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가는 투자 재원이 없느냐? 아닙니다. 자본가는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좀 이따가 액수가 나올 겁니다. 돈이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 그래서 생산이 확대가 안 됩니다. 생산이 확대가 안 됐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자본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자본가가 벌어들인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노동자가 원래 생산했던 노동시간 가운데 자본가에게 빼앗긴 돈입니다. 이게. 자본가가 빼앗은 돈이 많다는 얘기는 노동자에게 준 돈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동자가 준 돈이 적으면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죠. 8시간 중에서 노동자에게 준 3시간은 전부 소비가 되는데 자본가에게 준 것은 소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본가에게서 준 것은 자본가가 새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더 늘리는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몫이 계속 줄어들면 소비는 줄어들어요.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가 앞바퀴는 더 빨리 가는데 뒷바퀴는 오히려 더 느리게 가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과 실현의 모순이라 그러고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이 확대가 안 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생산이 확대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자본가가 호황기에 계속 물건을 팔고 계속 생산을 확대했던 것은 신용이 미래로부터 계속 구덩이를 파서 줬기 때문인데 그 구덩이를 메꿔줄 만큼 수익을 못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불불능 사태가 오게 되고 그래서 공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게 공황의 진행 메커니즘이고 이런 공황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눈에는 경기 변동으로 보이게 되고 이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생산이 소비에 비해서 과잉이고 이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써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신용인데 그 신용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즉 경기 변동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계속 순조롭게 진행하는 경제제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게 결함이 있는 경제제도다. 생산이 과잉인 바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황이 계속 발발하니까요. 이 공황에 대한 해법을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이제 많이 고안을 했는데 아까 그 고안은 우리가 본 겁니다. 외부에서 식민지 시장을 확보하거나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를 도입하거나 뭐 이런 것이었는데 독점을 하거나 그걸로는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러면 2008년 공황이 발발했을 때 미국을 위시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미국과 경제적으로 제일 밀접한 나라는 세계의 각 나라들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보면 미국과 제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공황이 오게 되자 영국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에 관련된 나라, 우리나라,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뭐 저쪽은 이제 영국과 관련된 나라 다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독일은 메르켈이 통치하고 있었죠. 독일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시기. 그래서 메르켈이 16년에 장기 집권에 성공을 했고 이제 드디어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쪽 나라들은 그때 독일이 공황을 겪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황을 겪지 않은 나라가 거기에 여러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들이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다른 자본주의의 중거점, 이 구분이 뭐냐?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막스의 자본을 실천했던 나라.
독일과 스웨덴의 모델, 그리고 막스의 자본으로부터 멀어져 간 나라, 영국과 일본이야. 미국과 일본, 영국의 나라, 다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 북쪽 나라들이 공황을 겪지 않았던 바로 그 현상을 주목을 하면 공황의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황의 해법 볼까요? 핵심 원리는 생사가 소비의 불일치죠. 자, 불일치를 두 개가 틀리니까 일치시키는데 케인즈주의는 소비를 늘려서 그다음에 막스주의는 생산을 줄여서 요 두 개를 짬뽕을 한 것이 공황의 해법입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따라서 우리 노동운동이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 그게 어떤 거냐면 먼저 생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놈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지 마음대로 생산을 하겠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어보라는 거죠. 그 물건을 살 사람한테 물어보는 장치, 그게 통상 잘 알려진 제도로는 공동결정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1950년대에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사회를 운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한, 막스 경제학을 배웠고 막스로부터 노동운동의 해법을 얻었던 북유럽의 막스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 정당들이 이것들을 함께 자기 나라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결정제도는 유럽에서,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 제가 얘기했던 북유럽 나라들에서는 이게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오히려 독일보다 더 좋은 공동결정제도를 가지고 있고 핀란드, 덴마크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공동결정제도는 어떤 거냐면 독일의 모델이 된 그 공동결정제도는 2,000명, 종업원 숫자가 2,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감독이사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이사회는, 우리가 통상 이사회를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가 자본가한테 인사를 탁 나누면, 제가 이제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사용자위원 오면 인사 탁 나누면 대표이사이거든요.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사회의 대표입니다. 이사장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면 그 이사회를 무슨 이사회라고 하느냐 하면 그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이사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이사회라고 그럽니다. Executive Board라고 그래요. 보통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사회가 결정을 하면 기계도 새로 도입을 하고 정리해고도 하고 인원도 감축하고 새로 뽑기도 다 하는 거예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2,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집행이사회 옆에 감독이사회를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이 감독이사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용자가 추천한 사람 절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절반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이 북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 교섭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은 기업별 교섭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동유럽의 일부를 제외하면은. 그럼 전부 산별 교섭이, 산별 노조는 기업 바깥에 있는 노조입니다. 기업 바깥에 있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보고 판단을 내리느냐? 감독이사회는 뭘 하느냐면요, 집행이사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을 좀 늘려야 되겠어. 그래서 식탁 뭐 100개를 더 산다. 그 다음에 종업원을 회사가 좀 확장이 돼가지고 한 100명을 더 뽑아야 되겠어. 신입사원 채용 이런 게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면 그걸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하게 될 실행안을 감독이사회로 전부 다 보내야 됩니다. 전부. 모두 다 보내면 감독이사회에서는 그 집행이사회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쭉 오게 되면 전부 그걸 거기서 본 다음에 자기들이 해도 좋다, yes! 라고 승인하는 것과 이건 하면 안 돼, no! 꼬표 하는 거, 공표와 꼬표만 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주석을 더 달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공표를 친 것은 기업으로 이제 자기가 보냈는데 보니까 공표로 돌아왔어요. 그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꼬표로 치면 못 합니다. 꼬표로 치면 못 해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진중공업 사태 봅시다. 희망버스. 한진중공업에서 필리핀에 수비기계 공장을 만든 다음에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본공장 영도조선소에는 물량이 적어서 드디어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경기의 하락이 겹쳐서 드디어 물량이 없어서
정리해고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 뭐 한 3천여 명 가운데 일단 1,몇백 명을 자기들이 해고를 하겠다 합니다. 자기가 결정 못 합니다. 감독이사회로 보내요. 그러면 부산에 감독이사회 보내면 감독이사회는 어떤 사람이 가 있느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를 지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교수나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죠.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이 정리해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경영 실적하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빅조선서로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회계감사서를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한 자료를 가져오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노동자하고 해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은 정리해고가 발생을 하면 바로 해고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단체 협약상으로도 대부분의 지구가 대부분 6개월 전부터 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자기가 미리 해고에 대한 교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해고가 발생할 위협이 있을 때 발생을 처음 했을 때 적어도 2년의 기간을 두고 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대표적인 정리해고가 있었던 그 산업이 조선산업입니다. 독일이 1950년대까지는 세계 1위의 조선업체, 조선 국가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50년대 후반에 일본이 뛰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뛰어들죠. 그래서 60년대는 독일과 일본이 각축을 벌이다가 70년대가 되면 한국이 거기에 뛰어들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1위 자리를 뺏어가고 독일이 3위로 이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큰 조선 공장, 그게 베이저라고 하는 공장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조선 공장, 그게 불칸이에요. 브레머 불칸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1위와 2위의, 세계 1위와 2위의 조선 공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숫자가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독일 북부에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 10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2,000명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우리나라는 2,000명이 중소기업이지만 독일에서는 이 2,000명만 되면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1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다가 조선산업도 당연히 부품 소재 산업이니까 그 주변에 이 10만 명 이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면 거기서 일단은 이 두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과 일본하고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업 중에서 자기들이 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으로 다 보내고 본공장은 없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없어지기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독일 금속산업,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가 개입을 하고 북부지구죠. 노르드지구라 그러는데 북부지구,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그 지역이 브레멘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입니다. 브레멘에 브레멘 불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멘이 있는 자치주, 그 다음에 그 옆에 작센주. 그래서 주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과 그리고 산별노조가 3자가 모여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2년을 두고 협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2년을 두고 협상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조선산업 때문에 독일 금속노조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자기가 입안을 했어요. 그 구조조정 계획을 그 회의석상에 내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워서 다 되지는 않았지만 웬만큼은 그게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그 10만 명이 넘는 그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은 이제 조기 은퇴도 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제일 주력 부대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해고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요 지역에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어떤 투자처가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한 거죠. 독일금속노조가. 그래서 독일금속노조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여기 독일 북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북부는 대서양 북쪽과 포개져 있어요. 그 대서양 북쪽을 북해라고 부릅니다. 독일에서는. 거기는 바람이 굉장히 거세고 파도가 거친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북해 바다 한가운데다가 풍력발전소를 건설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노조의 계획이 나왔을 때도 주정부가 협상에 임할 때도 여론이 빗발쳐됐어요. 무슨 지금 그 수지도 안 맞는 풍력발전소는 그 당시에로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산업이었거든요. 수지도 안 맞는 산업이다 뭐 해가지고 막 온갖 얘기가 난무를 했는데 독일금속노조는 세계 최강의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풍력발전소 대부분의 설비는 독일 회사 시멘스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먼스가 북쪽에다가 대부분 큰 이제 플랜트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대부분 그 노동자들을 흡수를 해서 했는데 그게요 한 10여 년이 지나자 여러분 전 세계 풍력 시장에 풍력 발전소 시장에 약 80%를 독일이 쥐고 있거든요. 그게 큰 수익을 얻는.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아주 특이한 사례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생산의 규제. 이게 바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이처럼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 말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이 기업 안에 자기가 벌어들인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은 돈 현금 82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지금 이제 600조에 600조.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기업 안에서 썩어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다고요?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건데, 투자할 돈이 없는가? 돈은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 투자 안 하겠습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화, 이런 내부 유보금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감독이사입니다. 기업이 올해 벌어들인 총수익,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80조 원의 수익을 남겼다. 그러면 이 80조 원 중에 세금을 떼고 남는 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게 집행기사에서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 3조 원은 종업원들에게 특별 보너스, 몇 조 원은 뭐 어디 투자, 이렇게 나머지는 기업유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감독이사에 들어간 이제 그런 거는 저보다는 회계학을 하신 선생님이 더 낫겠죠. 그런 분들이 딱 보시고 내부 유보금 비율이 너무 높다.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실업률이 얼마 정도가 되고 이 실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책정된 임금에 따르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어떤 산업이든 가능한 건데 그 정도 수익률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투자를 할 의향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세금을 흡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견을.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이 돈을 이렇게 묵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공공투자를 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노동시장에 많은 인력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제도가 이게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97년도에. 미국 놈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통계가 제가 없어가지고 2011년 건데 2011년에 2조 달러예요. 여러분 요 당시에 미국 정부의 1년 예산이 한 4조 달러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산을 저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신용. 여기 이제 은행이 빌려주지 않습니까? 은행이. 요놈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먹이 사슬 순환에 따라서 산업자본의 매가지를 비틀고 산업자본 노동자들의 매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이놈에게 수익을 이제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 사적 성격을 공적 성격으로 이걸 옮길 필요가 있다. 이거는 좀 경제학적으로는 조금 세밀한 얘기인데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하고 독일 은행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지가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능인 것처럼 돼 있지만 독일은 은행이 이자 수익을 그렇게 중요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고 아까 얘기한 감독이사회도 거기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독일 은행은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독일이 중소기업을 강력한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고 그다음에 오늘날 독일이 중소기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특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까닭은 그 뒤에 이런 기업을 지원해주는 기업 지원 금융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이고 이 기업 금융제도는 기업이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금융활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저희들이 이제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Financial Commit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 헌신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금융 헌신이 그러니까 금융자본가가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확보한 투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 기능은 독일의 바로 공동결정제도 이 감독이사회가 존재하고 이 감독이사회의 견제를 은행이 받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 공적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 금융은 굉장히 공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4대 시중은행 얘기를 하면서 그 4대 시중은행, 아까 빼먹은 게 한일은행이네요. 한일, 상업, 제일, 조흥, 여기 4개가 이제 시중은행이었는데, 이건 전부 정부가 대주주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51%의 주식을 가지고 전부 정부로부터 이제 금융 기능을 대신 집행하는 기구들이었는데, 이게 97년 이후에 전부 민영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다 사적 자본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97년 이후에 이게 사적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다시 공적 기능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왜냐하면 그때 이걸 바꾸자고 주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었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공적 금융을 사적 금융으로 바꾸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을 20년 뒤에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공황에 휩싸여서 그 뒤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바로 그 미국의 그 기능을 그대로 따라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빨리 신자유주의적 청산을 하고 금융도 공적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를 안정된 소비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소위 복지제도를 두텁게 해가지고 이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은 규제를 하고 소비는 진작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양자를 일치시키면 공황은 완화시키거나 아주 줄일 수가 있고, 이걸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는 다행히 2008년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양쪽에 아주 대비되는 효과로 우리는 이미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 만일 좀 더 힘이 세져서 드디어 거시경제정책에 관여할 수 있을 노동자 정당을 만들고, 그 노동자 정당이 노동자 정책으로 경제정책을 집행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생산의 사회화, 금융의 사회화, 소비의 사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이 목표는 막스가 이미 제시했던 해법이었고, 그 해법은 유럽에서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이 공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구조적인 모순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과 지속 불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가 막스주의적 해법을 이미 다 제시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자본 1권, 2권, 3권 안에 자본주의 분석과 관련해서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스 강의는 일단 끝났어요. 요 막스의 이런 교훈을 그 뒤에 실천할 사람이 누구냐? 노동자 계급이죠. 그래서 잘 조직된 노동자 계급이 있었던 나라, 그게 이제 북유럽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나라들에서는 이제 독일이 제일 앞장을 섰고, 그 뒤에 가장 이제 모범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었고, 그 뒤를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뭐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 다 이제 뒤를 따라서 이걸 실천을 쭉 해요. 요 막스가 남겨놓은 교훈이 막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한번 조망을 한 것이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강의입니다. 네이버에 막스 이후의 막스주의라고 하는 그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보강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강의에서 이제 그거는 노동운동이 실제로 실천을 한 것이고, 그 실천이 되기 위해서 산별노조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막스가 1권, 2권, 3권에서 했던 이 내용이 우리의 노동운동의 실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